오히려 지금이 길게 본다라고 한다면 네. 좀 기회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 여전히 고용 지표는 견고하다. 심각한 경기 침체는 올 가능성은 낮다. 자, 이제 2023년에 이제 이락 기자님과 처음 뵙는데 혹시 뭐 올해 개인적인 소망이나 목표 같은 건 있으세요? 우리 저 개인적인 소망 네. 목표는 제가 사실 열심히 해서 이룰 분야는 아닌 것 같고 네. 그냥 좀 자산 시장이 좀 반등해줬으면 좋겠다. 예, 특히 이제 주식 관점에서 네. 작년에 워낙 좀 힘들었기 때문에 올해는 그래도 작년보다는 좀 낫지 않겠는가. 네. 그런 관점에서 투자 아이디어를 가지고 잘 고른다라고 한다면은 의미 있는 수익을 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그런 관점에서 이제 투자 아이디어 오늘 준비해 주신 자료가 2023년 증시 전망과 유망 투자처인데 자, 요거 어떤 내용인가요? 좀 한번 브리핑 한번 해주시죠. 정말 그냥 그 내용입니다. 바로 그럼 들어갈까요? 근데 이제 여기 보면은 빨간색으로 부제로 해서 이제 그렇게 되지 않을 가능성이라고 했는데 네. 이걸 제가 왜 이렇게 부제로 달았냐면 여기 이제 핵심이 있는데 주로 이제 최근에 이제 어떠세요? 대부분 나와서 이제 경제 전망이라든지 하시는 분들 말씀 들어보시면 2023년은 어떻게 전망하시죠? 대부분? 2023년요? 경기는 안 좋다고 보시는 것 같고 근데 증시는 이제 좋게 보시는 분들은 더 빠질 때가 그렇게 많이 없다. 그래도 엄청 크게 오른 건 아니어도 최악은 지나지 않았냐라고 보는 분이 있는 거 한축에는 아직도 더 지옥이 남아있다. 뭐 이렇게 보시는 분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약간 전반적으로 일단 경기 침체는 확실하다.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뭐 부동산 시장은 더 안 좋아질 것 같다는 게 맞아요. 일반적인 중론인 것 같고 증시 같은 경우 약간 좀 갈리긴 갈리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 그래도 작년만큼은 아닐 것이다라고 말씀하셔도 상저하고를 예상하시잖아요. 네. 대부분 증권가에서. 그래서 일단은 전반적인 그런 컨센서스가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을 가능성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 네. 그런 차원에서 제가 좀 자료를 준비를 했고 사실 이 주식시장에서는 100%가 없긴 한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쪽에 대한 그 진리가 있어요. 뭐냐면은 변하지 않은 진리가 있는데 이게 소문난 잔치에는 먹을 것이 없다 이거거든요. 반대로 본다라고 한다면은 남들이 다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을 때 네. 사실 그런 일이 발생할 가능성은 좀 낮다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좀 그런 시야의 다각화, 시각의 다각화라는 네. 차원에서 좀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을 만한 그런 자료를 가지고 왔는데요. 네. 주식시장의 4개라고 해서 많이 주식시장을 봄, 여름, 가을, 겨울로 나누잖아요. 이 나누는 관점은 일단 가장 큰 매크로 지표는 금리입니다. 금리. 즉 금리가 이제 막 엄청나게 연준해서 금리를 인하하거나 그런 상황을 이제 유동성 장세라고 해서 이때는 사실 경기도 좋지 않고 실적도 좋지 않지만 이제 주가는 오르죠. 이때가 바로 이제 코로나 터지고 나서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연준에서 내지는 중앙은행에서 이렇게 풀어댄 유동성. 그 다음에 경기 부양 정책들이 먹히면서 이제 실적이 좋아지고 그러면서 이제 금리는 다시 조금씩 오르죠. 그리고 실적이 좋아지고 주가는 오르는 그런 상황인데 그 다음에 역금융 장세라고 해서 이때도 사실 실적이 좋긴 좋아요. 하지만 실적이 이제 좋아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끝자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때 이제 금리는 거의 최고조죠. 주가는 이때부터 좀 빠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이제 역실적 장세라고 해서 금리도 내려가고 실적도 내려가고 주가도 내려가는 장세라고 이제 지금 뭐 역실적 장세인가요? 제가 이제 그 설명해 드릴게요. 네.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자, 위에 그래프가 이제 코스피 지수랑 국고채 3년물 금리입니다. 네. 앞서서 이제 금리 기준으로 주식시장의 4개가 나뉜다라고 말씀을 드려서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밑에가 이제 코스피 지수의 EPS예요. 그러니까 실적이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20년 3월 이때 이제 코로나가 발생하면서 주가가 급락을 했었고 발빠르게 뭐 연준이라든지 각국 중앙은행에서 유동성 통화 정책을 펼치면서 보시다시피 이제 V자로 반등을 했죠. 근데 이때 금리를 보시면은 여전히 좀 내려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실적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좀 바닥이잖아요. 예전에 비해서 별로 좋지 못한 상황. 자, 하지만은 이 유동성 장세가 끝나고 이제 슬슬 금리가 반등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에는 이 유동성 장세가 끝난 시점이 제가 보니까 대략적으로 한 2020년 10월 정도? 11월 정도? 그때 이제 막 미국의 대선 있으면서 약간 좀 노이즈가 있으면서 근데 그때부터가 이제 실적 장세라고 이제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때부터 이제 실적이 상당히 좀 좋아졌고 기업들의 그리고 금리는 살짝 오르는 그런 상황이었고 그리고 나서 2022년부터 우리나라 같은 경우 좀 더 빨리 찾아왔어요. 약간 그 중국의 형다그룹 뭐 부도 사태 이런 것 때문에 2022년 거의 한 상반기 말부터 역금융 장세라고 보시면 돼요. 역금융 장세. 이때 이제 보시면 금리 엄청나게 오르죠. 원래는 뭐 연준에서는 2023년까지는 금리 인상 없다 그런 기조를 밝히고 있다가 갑자기 선회를 해버리는 바람에 그러면서 금리를 여러 차례 올리기도 했지만 한 번에 뭐 75bp씩 3번 이상 올리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다 보니까 금리가 상당히 빨리 올라버렸고 그러면서 이제 역금융 장세. 이때도 사실 실적이 좋았거든요. 근데 지금 역금융 장세로 인해서 뭐 코스피가 2100선까지 하락을 하기도 했었고 이제 보시면은 이 EPS가 꺾인 게 보이시죠? 네. 이게 이제 3분기 실적을 반영한 거거든요. 4분기는 더 꺾일 거예요. 지금은 이제 역실적 장세로 왔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원래 이제 이번 시장이 되게 좀 어이없고 좀 힘들었던 게 뭐냐면, 그리고 전문가들의 전망이 많이 틀렸던 게 뭐냐면은, 자, 과거에 이 실적 장세 볼게요. 과거의 실적 장세가 크게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2017년 상승장, 이때 이제 세미 상승장이라고 해요. 코스피가 2000에서 2600까지 올랐던. 이때 보시면 이때 금리가 이렇게 오르죠. 이때도 마찬가지로 한 1%대에서 한 2.5%까지 오르는데, 이때 보시면은 EPS도 같이 오릅니다. 그래서 한 1년 정도 상승이 나와요. 이제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반도체 주식들이 쫙 끌고 가던 그떤 시장이었는데, 실적 장세가 한 1년 정도 지속이 되고요. 그거보다 더 시계를 돌려서 과거로 가보면은 대세 상승장, 2005년부터 한 2007년까지 대략적으로 한 2년 6개월 정도 이어진 상승장이 있었는데, 이때도 보시면은 금리도 오르고요, 실적도 오르고요, 그다음에 종합주가지수도 오르는데, 이때는 실적 장세가 한 2년 6개월 정도 지속이 됐다라고 보시면 돼요. 원래 실적 장세가 좀 길어요, 일반적인 케이스에서는. 근데 요번에는 거의 한 6개월 정도, 뭐 한 5개월 정도. 너무 짧았네. 그러니까 막 되려다 만 거죠, 사실. 근데 그 이유는 아시다시피 뭐 40년 만에 최대 인플레이션. 그래서 연준이 원래는 금리 안 올린다 라고 했다가 갑자기 선회를 해버리면서 뭐 자이언트 스텝을 3연속으로 한다든지, 자,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실적 장세 시작해서, 원래는 시작해서 한 중반부로 가야 되는데 거기서 바로 이제 역금융 장세로 갔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 이제는 이제 역금융 장세가 끝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금리 인상 같은 경우에도 사실상 뭐 3월이 마지막이냐 5월이 마지막이냐 그런 얘기 있긴 하지만은, 결과적으로 이제 상반기까지 인상하고 끝낸다라는 것이 전반적인 컨센서스. 그리고 실적이 이미 이제 작년 3분기부터 둔화되기 시작했죠. 4분기엔 당연히 안 좋고,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역실적 장세로 돌입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 역실적 장세에서 과연 얼마나 더 빠질 것인가, 네. 그 부분이 이제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제 되게 부정론자들 있잖아요. 시장에 약간 좀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이제 우리나라 증시보다는, 우리나라 증시는 워낙 또 2021년 하반기부터 빠졌으니까 대신에 미국 같은 경우에 여전히 비싸다 그런 말씀 많이 하시죠. 그래서 과연 정말 어느 정도 비싼가, 그 부분은 좀 확인할 필요가 있고, 갑자기 왜 한국 증시 얘기하다가 미국 증시 얘기를 하느냐. 네. 근데 어차피 우리나라도 어느 정도 미국 증시가 커플링 돼서 가는 그런 방향이기 때문에, 네. 미국 증시가 계속해서 안 좋다라고 우리나라 증시는 좋을 수 없거든요. 그래서 일단 기준점이 되는 미국 증시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밸류에이션이라고 하면은 가장 기본적인 PR이잖아요. 퍼. 그래서 이거는 1970년대부터 현재까지 S&P 500 지수의 PER 한 52년치를 제가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이거 평균값을 보면 전 개인적으로 좀 왜곡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PER 평균값을. 왜냐면은 이때 보시죠. 이때 보면은 이 파란색 선이 뚫고 올라가 버렸어요. 상단이 50인데, 이때가 언제냐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입니다. 이때 미국 경기가 정말 안 좋았잖아요. 그러면서 이때 S&P 500 기업들의 PER이 일시적으로 140까지 올라가요. 그래서 만약에 이 140까지 올라가는 거를 이 그래프에 다 표현을 하면은 이 밑에 밴드가 다 눌려버려서 변화가 안 보여서 제가 그냥 잘라버렸거든요. 결론은 뭐냐면은 이런 건 상당히 좀 특이한 현상이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극다값은 좀 제외하고 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평균보다는 한 중간 밴드 값을 보는 게 더 좀 합리적이다, 적절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과거 한 1970년대부터 현재까지 이 PER 밴드 상단이 대략적으로 35예요. 이렇게 닷컴 버블이라든지 이 코로나 버블 당시에 순간적으로 뚫고 올라간 거 제외를 하면은 35배 정도가 상단이고, 하단 같은 경우에는 한 7 정도. 이때 이제 1980년대 초반. 이땐 PER이 7까지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대략적으로 35 더하기 7 하면은 뭐 한 42 정도 나오죠. 그래서 그거의 중간값을 대략적으로 계산을 해보면은 한 21 정도 되잖아요. 근데 현재 PER이 얼마냐면 19.8이에요. 19.8. 그러니까 중간값보다 약간 아래에 있다. 일단 그 부분이 팩트라고 볼 수 있고, 근데 이 PER 밴드를 보시면은 사실 한 90년대? 한 20세기까지는 전반적으로 PER 밴드가 고점이 25였고 저점은 7이었잖아요. 근데 21세기 들어서 갑자기 밴드가 높아졌어요. 고점이 35고 저점 같은 경우에 가장 낮았을 때가 여기 순간적으로 13 정도예요. 왜 밴드가 높아졌냐? 이건 단순하죠. 금리가 그만큼 낮아졌기 때문이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뭐 아시다시피 지금같이 금리 높은 상황에서는 주식 안 하고 다 예금으로 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명확하게 그냥 금리가 높으면 주식 밸류에이션 떨어지는 거고, 금리 낮으면 주식 밸류에이션 오르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앞서서 제가 말씀드린 1980년대 초반에 PER 7까지 떨어졌던 시기가, 이 금리가 무려 이제 10년 만기 국고채 금리가 15까지 치솟았던 그때입니다. 이때는 당연히 주식 안 하죠, 사실. 네. 그러다 보니까 밸류에이션 상당히 할인 받았었던 거고, 지금 뭐 40년 만에 최대 인플레이션이다, 그래서 기준금리 뭐 자이언트 스텝 엄청나게 했다라고 하더라도, 지금 10년 만기 국고채 금리가 한때는 4% 살짝 넘었다가 지금은 3.6%예요. 네. 3.6%. 즉 예전 이 수준에 비하면은 상당히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라고 볼 수 있고, 뭐 갑자기 하이퍼 인플레이션가 와서 이 정도까지 간다? 그러면 폭락하겠죠, 사실. 근데 그게 아니라 한 이 정도 수준에서 이제 시장 금리가
어느 정도 고점을 다지고 좀 안정화된다라고 한다면은 21세기 들어서 형성됐던 밸류에이션을 보는 게 합리적이다. 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렇다면 이때 하단은 대략적으로 한 15배 정도로 제가 볼게요. 그리고 상단은 35, 아까와 마찬가지로. 그러면 두 개 더하면 50이고 절반을 놔두면은 25 정도가 중간값이란 거예요. 근데 지금 19.8이니까 밸류에이션이 여전히 비싸다고 하는 거는 제가 봤을 때는 그 객관적이진 않다. 뭐 이렇게 뭐 느낌적으로는 그렇게 느낄 수가 있지만은 단순히 밸류에이션 관점에서 봤을 때는 비싼 건 아니다. 오히려 약간 중간값보다 싸다라는 그런 부분이 있고, 그렇다고 해서 안 빠지는 건 아니죠. 더 빠질 수는 있죠. 왜냐하면 이 PR이 아시다시피 주가 나누기 EPS다 보니까 EPS가 낮아지면, 즉 역실적 장세에서 실적이 더 많이 박살이 나면 이게 올라갈 것이고. 실적 안 좋다면서요. 그렇죠. 근데 결론은 뭐냐? 밸류에이션이 현재 비싼 건 아니다. 약간 중간값보다 밑에 있다. 근데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역실적 장세에 돌입을 해서 경기 침체가 온다라는 그런 얘기가 많은데, 이게 이제 블룸버그에서 뭐 자체적인 그런 뭐 리서치 툴을 활용을 해서 향후 경기 침체가 올 가능성이 98%다. 네. 뭐 이런 얘기가 있죠. 그래서 과연 어느 정도 올 것이냐, 그 부분을 잘 살펴봐야 되는데,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시장에서 나오는 경제 지표, 데이터들이 있습니다. 하나하나 살펴보면은 장단기 금리차, 이건 이제 경기 침체를 예고하는 시그널이죠. 근데 이 부분이 뭐 작년부터 이미 역전 현상이 많이 발생을 했고, 이 역전의 강도가 뭐 글로벌 금융 위기나 아니면은 그 닷컴 버블보다 훨씬 심해요, 지금. 저희 역전할 때마다 그 다음에는 경기 침체 올 확률이 굉장히 높았다면서요. 그러니까 6개월부터 18개월 안에 무조건 온다. 약간 좀 그런 거긴 한데, 이미 이제 역전되고 나서 6개월이 지나긴 했어요. 네. 그리고 역전폭도 상당히 심하고, 근데 이거는 좀 특수한 경우예요. 그러니까 역전폭이 너무 심했다 그래서 과거 글로벌 금융 위기나 닷컴 버블 때보다 더 안 좋다라고 해석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는 게, 아시다시피 갑작스럽게 막 3연속 자이언트 스텝을 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단기물인 2년물이 너무나 빨리 올라가지고 역전이 좀 심화된 그런 차원이 있고, 대표적인 게 이제 1980년대 이때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막 기준금리 10% 이상씩 막 올릴, 그때는 훨씬 심했죠, 역전폭이. 그래서 일단 경기 침체는 맞지만은 이 폭이 심하다라고 해서 뭐가 경기 침체가 엄청나게 하드랜딩으로 올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약간 좀 무리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의 제조업 지수입니다. 제조업 지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50 이하면은 경기 침체다라고 판단을 하는데, 50 이하로 진입을 이미 했습니다. 이 진입을 한 상태고, 근데 같은 기간 서비스업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견조하게 한 55, 뭐 56, 54 이렇게 나왔는데, 가장 최근에 1월 초에 발표된 데이터를 보면은 12월 서비스업 지수 같은 경우에도 지금 갑작스럽게 49로 나왔어요. 원래 컨센서스가 55였거든요. 근데 49로 나왔어요. 그래서 그 이유를 좀 찾아보니까 연말 소비 시즌이 끝나고 몰렸던 소비가 이제 일단락이 되면서 많이 꺾였다. 그런 말이 있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소비가 경제 이제 3분의 2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 꺾인 거는 정말 경기 침체에 돌입을 했다. 미국 내수 시장도 크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지금 형성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 딱 하나 아직까지 안 꺾이고 있는 지표가 있는데, 이게 바로 실업률입니다. 실업률이 원래는 11월 그 실업률 같은 경우에 3.7이 나왔거든요. 요번에는 그보다 더 높거나 비슷할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12월 실업률 같은 경우에 3.5가 나왔어요. 다시 내려갔어요. 다시. 내려갔네. 네. 그래서 이런 지표들을 보면은 이제 경기 침체가 시작된 것이라고 판단할 수가 있지만은, 여전히 고용 지표는 견고하다. 근데 여기서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이제 주장하는 측면에서 주장하는 건 뭐냐면은 후행 지표입니다. 사실 실업률은. 전반적으로 이게 실업률이 올라갈 때는 이렇게 스무스하게 올라가는 게 아니라 거의 경기 침체가 시작이 되고 이게 좀 가속화되면은 갑작스럽게 올라가는 지표다라고 해서 이거는 언젠가는 당연히 올라갈 것이다 얘기를 하는 부분이 있는데, 연준에서 그 제시하는 2023년 실업률을 4.4%로 제시를 했거든요. 근데 우리가 경기 침체를 판단할 때 크게 두 가지 지표를 봐요. 기술적으로 판단할 때 GDP 성장률이 2분기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을 했느냐, 두 번째 향후 12개월간 실업률이 한 1.5%포인트 정도 상승을 했느냐. 근데 이제 연준에서 전망한 거에 바에 따르면은 사실 11월 달에 3.7%가 나왔는데 이게 이제 4.4%까지 올라간다? 근데 그러면은 그렇게 실업률이 많이 올라간 건 아니라는 거죠. 자연 실업률을 4%로 제시를 하거든요. 근데 그거보다 약간 좀 높은 수준이다? 그 얘기 뭐냐면은 분명히 어느 순간에는 실업률이 올라가긴 올라갈 거지만은 이게 뭔가 심각한 경기 침체로 치부되기 위해서는 더 많이 올라가야 되는데, 일단은 연준에서는 보는 바에 따르면은 그렇게 많이 안 올라갈 것이다. 고용시장이 그만큼 타이트하다. 근데 실제로 계속해서 타이트하다는 지표는 나오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감안한다라고 하고 연준의 데이터를 신뢰한다라고 하면은 생각보다 그렇게 하드랜딩, 심각한 경기 침체는 올 가능성은 낮다. 이제 그렇게 판단할 수 있을 것 같고, 1980년대 이제 폴 볼커 의장이 있을 때랑 많이 비교를 하잖아요. 그때는요 실업률이 5%에서 10%까지 갔어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좀 심각했던 상황이죠. 근데 이제 그때랑 비교를 많이 하는데, 이 절대적인 레벨 수준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심하진 않다.
그 정도까지는 아니다. 방향성은 비슷하지만. 그래서 생각보다 이 고용시장이 타이트해지고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이 고용지표 나오면서 같이 나오는 데이터가 임금 상승률 데이터거든요. 근데 이게 생각보다 둔화가 빠르게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상승률이 원래는 뭐 0.5% 전월 대비 근데 뭐 0.3%로 나온다든지 생각보다 상승률이 좀 둔화되고 있거든요. 네. 그럼 연준에서 막 더 강력한 긴축을 할 좀 근거? 이유가 살짝 좀 떨어지거든요. 뭐 연준이 이제 작년 12월 FOMC 때 전도표를 올해 이제 중립금리 상단을 5.1%로 제시를 했는데 말미에 항상 얘기한 게 뭐냐면은 데이터 디펜던시다. 데이터 보고 결정하겠다. 근데 이렇게 임금 상승률이 생각보다 좀 시장에서 예상한 것보다 둔화된다라고 한다면은 더 강력한 긴축으로 가는 가능성은 낮거든요.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시장에서 그렇게 우려하고 막 걱정하는 심각한 경기 침체에 빠질 가능성은 좀 낮을 수도 있다. 이제 그렇게 이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좀 잘 살펴봐야 되는 지표가 총 4가지가 있는데 중요도 순으로 제가 나열을 했어요.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중국 쪽인 것 같아요. 중국 쪽에서 지금 리오프닝을 본격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는데 최근에 또 뭐 어젠가 그젠가 기사 보면은 또 690조 규모의 또 뭐 약간 좀 돈을 푼다. 채권을 발행해서 경기 부양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여기에서 얼마나 이 중국을 중심으로 경기 부양이 좀 나오는 것인지 그 부분이 중요할 것 같고 아마 어제 이제 세계은행에서 올해 이제 경기 전망을 했는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한 성장률을 한 4% 정도? 뭐 그 정도로 약간 좀 제시를 한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그럼 이제 작년보다는 좋아진 게 맞긴 맞는데 아무튼 간에 중국에서 얼마나 역할을 잘 해주느냐. 특히나 이제 우리나라 증시 입장에서는 이게 중요하겠죠. 그 다음에 앞서서도 이제 임금 상승률이 좀 둔화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점도표에서 제시한 5.1% 여기까지만 올리느냐 아니면 이거보다 좀 덜 올리느냐 그 부분이 중요할 것 같고 그 다음에 유럽에서 얼마나 날씨가 온화하느냐 근데 이 부분은 좀 온화한 것 같아요. 최근에 천연가스 가격이 엄청 많이 빠졌잖아요. 네네. 한때 뭐 8불, 7불까지 갔다가 지금 3점 몇 불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은 확실히 이 에너지 관점에서 뭔가 유럽 경제 위기라든지 그런 부분은 예전보다는 좀 둔화되고 있다. 그런 부분이 있고 마지막으로 이제 전쟁인데 이게 이제 어느 정도 좀 종료가 돼주느냐. 아무래도 인플레의 좀 작은 요소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4가지에 따라서 좀 하드 랜딩인지 아니면 소프트 랜딩인지 달라질 수 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의 위험성을 가장 잘 보여주는 지표가 제 생각에는 달러 인덱스다. 그래서 인덱스가 현재 수준에서 좀 하향 안정화된다라고 한다면은 소프트 랜딩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달러 인덱스 근데 굉장히 급격하게 좀 많이 내려오지 않았나요? 너무 급격하게 많이 올랐으니까 약간 좀 안정화됐는데 만약에 이런 하드 랜딩 가능성 뭐 유럽에서 또 위기가 터지고 또 금리 더 올린다 그러고 중국이 갑자기 리오프닝 했는데 안 되겠다고 다시 봉쇄한다든지 그러면은 다시 오를 거거든요 분명히.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보여주는 인덱스가 이제 달러 인덱스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만약에 아니 나는 부정적으로 봐 분명히 하드 랜딩이 될 거야 라고 한다면은 제 생각에는 요런 거 투자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뭐냐면 이제 국고채 장기물 ETF인데 물론 이제 미국채 사시는 분들은 그렇게 사시면 되는데 만약에 한국에서 뭐 투자할 만한 거 없을까? 라고 이제 생각을 한다면은 요 2개를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뭐냐면은 일단 그 채권이 대부분 뭐 안전자산이고 그 다음에 지금 뭐 금리가 높아진 상황에서 언젠간 내려갈 텐데 뭐 그럼 수익이 나는 거 아니냐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좋은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주식 투자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좀 성에 안 차는 게 있어요. 시세 차익이 많이 안 난다는 거죠. 근데 요 장기물 같은 경우에는 시세 차익이 좀 많이 나는 편이에요. 왜냐면 이제 듀레이션이 되게 커가지고 이를테면은 만약에 지금 뭐 30년 만기 채권 금리가 4%예요. 근데 이게 3%로 떨어지면 1%포인트 떨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이 KB스타 키스 국고채 30년 같은 경우에는 듀레이션이 28 정도 돼요. 그럼 1%포인트 곱하기 28 하면은 28%가 나오거든요. 즉 30년물 금리가 4%에서 3%로 떨어지면 28% 수익이 나요. 이 ETF 같은 경우에. 그리고 밑에 있는 코덱스 국고채 30년 액티브 같은 경우에는 듀레이션이 한 18 정도 돼요. 마찬가지로 4%에서 3%로 떨어지면 수익률이 한 18% 정도가 납니다. 그래서 만약에 채권을 투자하고 싶은데 너무나 기대 수익률이 좀 낮다라고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이런 상품도 있다. 그래서 뭐 하드 랜딩이라든지 그 다음에 아무튼 간에 이 장기물 금리가 좀 빠르게 빠질 것이다. 경기 침체 때문에. 라고 생각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이런 것도 좀 선택지에. 근데 요즘에 채권 투자하라고 작년부터 하반기 때 투자하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았잖아요. 맞아요. 지금 채권 투자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제가 차트를 가져오긴 했는데 이때 있죠. 10월 28일, 작년 10월 28일인데 이때가 이제 레고랜드 사태로 인해서 채권 금리가 완전 폭등했을 때, 뭐 국채 금리, 뭐 한전채 너나 할 것 없이 막 폭등했을 때 그때 이제 가격을 보시면은 56,000원까지 빠졌었어요. 이때가 아마 30년 만기 국고채 금리가 4.3% 정도? 그리고 나서 지금 아마 제가 데이터를 확인하지 않은데 아마 3.5%, 6% 정도 될 거예요, 지금은. 근데 이게 지금 뭐 56,000원에서 지금 얼마냐? 한 7만 원대 초반까지 왔어요. 그러니까 단기간에 한 20% 정도 이상 이제 수익이 난 거죠. 금리가 좀 떨어지면서. 근데 이게 한때는 얼마였냐면은 2021년 12월
이때 당시에는 아마 금리가 한 2% 정도 됐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때는 아직까지 막 연준이 막 그렇게 올릴 거라고 시장에선 절대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한 2%대였을 때는 가격이 한 10만 원 정도였다. 근데 지금 한 3.5% 정도니까 7만 원 정도잖아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이런 거죠. 만약에 내가 채권에 장기채에 뭔가 기대 수익률을 크게 생각을 하고 투자를 한다라는 사람이라면은 장기물 금리가 네. 언젠가는 2%대로 떨어질 것이다 라고 이제 생각하는 사람, 그리고 뭔가 단기간에 더 고수익을 추구하고 싶다라고 한 사람 같은 경우에는 하드랜딩이 올 것이다. 그럼 더 빨리 떨어지거든요. 근데 연준에서 제시하는 그 목표 물가 같은 경우에는 24년인가 25년 정도 되면 2% 정도 떨어진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네. 그러면 이 장기물 금리도 거기까지 낮아지는 거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걸 보시고 투자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은 뭐 지금도 사실 낮은 수준이긴 하죠. 근데 뭐 그냥 맘 편하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언젠가는 경기 침체가 올 텐데. 네. 그러니까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계속해서 발생하지 않을 거잖아요. 경기 침체가 오면은 장기물 금리는 떨어지니까 그런 차원에서 내가 투자 기간을 어느 정도로 생각을 하고 투자를 할지 그 부분만 좀 결정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대신에 이건 변동성이 상당히 큽니다. 거의 개별 종목 수준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나의 투자 성향과 잘 맞는다 라고 하면은 이렇게 변동성이 좀 있는 상품을 투자할 수 있는 거고, 반대로 난 그래도 좀 무서운데, 그러면 약간 좀 듀레이션 짧은 단기채라고 보기엔 좀 애매하지만은 뭐 예를 들어서 10년물 같은 거, 그거 중에서 듀레이션이 한 5 정도? 그러면 1%포인트 떨어지면 5% 오르거든요, 수익률이. 근데 추가적으로 여기서 이자는 빠진 거죠. 이자까지 더 하면 더 되겠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좀 접근을 하시면 되고, 제 생각에는 경기 침체가 오든지 아니면 나중에 오든지 간에 그런 투자 대상 같은 경우에는 괜찮은 투자 시기인 것 같아요. 좀. 그리고 이거는 뭐냐면은 이 밑에 그래프가 코스피 상장 기업들의 실제 이익과 예상 이익을 비교한 그래프입니다. 이 밑에 막대 그래프가. 네. 그리고 이 파란색이 실제 이익이고 주황색이 예상 이익입니다. 그래서 이 예상 이익은 언제 시점 기준이냐? 바로 지금 시점. 즉 연초에 애널리스트들이 올해 코스피 상장사들의 실적이 얼마 정도 나올 것이다 라고 예상한 그 부분이고, 이 파란색은 실제 그 해년도 코스피 상장 기업이 얼마나 실적을 잘 냈느냐, 그 부분인데 명확하게 그 예상 실적이 실제 실적을 후행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보시면 2007년도에 이 파란색 막대기를 보시면은 살짝 올랐죠. 사실 여기에선 살짝 오른 건데 이게 이제 축이 워낙 이제 높다 보니까 살짝 오른 것처럼 보이지만은 상당히 좀 많이 오른 편이긴 하거든요. 네. 여기서 이만큼 오른 게. 자, 그러니까 이 예상 이익 같은 경우에 2008년도 같은 경우에 더 높게 제시하죠. 네. 이 막대기가 2007년도 좋았으니까 2008년도에 더 좋을 거야. 근데 실제로 글로벌 금융위기 오면서 이게 확 꺾였죠. 그리고 이때도 마찬가지예요. 2011년 보시면은 실적이 전년 대비 실제 실적이 상당히 좋았죠. 네. 그러니까 2012년 연초에 올해 더 좋을 거야 라고 전망을 하는데 실제로는 별로 안 좋았죠. 그리고 2018년에도 마찬가지예요. 2018년도, 2017년도에 삼성전자 중심으로 반도체 쪽이 워낙 좋다 보니까 완전히 어닝 서프라이즈를 냈으니까 2018년에는 더 좋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아니었죠. 네. 이 2022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2021년 너무 좋으니까 올해도 좋을 거야 라고 했지만은 오히려 감소했죠. 그리고 이렇게 컨센서스가 미스가 크게 날 때 시장이 많이 빠져요. 21% 빠지고,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에도 이렇게 40% 빠지고, 2008년도 같은 경우에도 17% 빠지고. 근데 이제 그 다음 연도 주가를 보면은 기대감이 좀 사라진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봤을 때는 뭐 폭발적으로 오르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은 당연히 이 기대감을 크게 미스한 연도보다는 시장이 괜찮다. 근데 그게 이제 주요 통계거든요. 위에가 마이너스 난 다음에 또 마이너스 난 적은 없네요. 네,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2001년부터는 2007년도부터 그 데이터고, 그 전에는 사실 데이터가 없어요. 네. 실적 데이터나 이런 게 컨센서스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그쪽은 제가 이제 준비를 못 했는데, 네. 근데 결과적으로 그렇습니다. 작년에 너무 안 좋으면은 최근 20년치만 봤을 때는 뭐 올해 나쁜 소식은 아닌 거네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네. 올해는 작년 같은 상황이 일어날 가능성은 제로는 아니겠지만 매우 낮다. 네네네. 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결론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뭐 전반적으로 상저하고다 이렇게 예상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생각보다 이 마일드한 경기 침체가 크지 않다. 네. 그리고 뭐 중국 그런 쪽에서 어느 정도 경기 회복이 좀 되어준다. 네. 근데 추가적으로 어차피 3월인지 5월인지는 알 수는 없어요. 연준이 이제 금리를 그만 올리겠다라고 하는 시점이. 하지만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맞물리는 그런 타이밍에 네. 오히려 이제 상반기가 좀 좋을 수 있다. 제 생각에는. 하반기는 사실 모르겠어요. 그때 가봐야지 알 것 같고. 근데 뭐 어떤 전문가분들이 상저하고라고 하는데 네. 지금 그 얘기는 좀 다른 얘기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상저하고가 되게 애매한 게, 네. 그럼 상반기에 뭐 예를 들어서 코스피 지수 갑자기 2,800에서 계속 가다가 하반기에 2,500으로 내려간다? 네. 뭐 그렇게 뭐 평가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아마 지금 1분기, 2분기가 아니라 1월, 2월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실적에 대한 두려움, 그 다음에 아직까지는 그 연준이 뭐 어떻게 금리를 뭐 계속해서 데이터 디펜던시다 원론적인 임장을 강조한다 그런 노이즈 때문에 한 1월, 2월은 좀 흔들릴 수가 있겠지만은 어차피 상반기라는 그 기준이 6월까지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상반기에 약간 그런 노이즈를 겪고 좀 반등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제 생각엔. 하반기는 오히려 이제 가봐야지 알 수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만약에 마일드한 경기 침체다. 그래서 연준이 금리 인상을 중단하긴 중단하는데 이거를 원래는 시장에서는 하반기 한 올해 하반기 정도면 금리 인하할 거라고 지금 채권 시장에서 보고 있긴 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생각보다 경기가 견조하니까 이 고금리로 쭉 유지하겠다? 그러면 오히려 하반기에 가서 약간 좀 불안해질 수도 있는 요인이 있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하반기에 가봐야 좀 알겠지만은. 그래서 제 생각에는 상반기에 상저하고다라고 해서 상반기에 주식 투자를 하지 말아야지. 약간 좀 그런 거는 조금 좀 경계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네. 근데 마이너스 찍은 다음엔 항상 좀 그래도 좀 크게 올랐네요, 대부분. 크게 뭐 오른 적도 있고 아니면 살짝 오른 적도 뭐 있고. 그래도 다른 시기에 대비해서는. 그렇죠. 다른 시기 뭐 0.7, 2.3, 3 뭐 이런 것도 있는데. 그리고 이제 미국 시장 통계가 더 어떻게 보면 역사가 기니까 그 부분을 말씀드리면 2년 연속 하락한 해가 120년 동안에 한 3번 정도 있어요. 3번 정도. 닷컴 버블이랑 그 다음에 대공황. 하나는 생각이 안 나네요. 아무튼 딱 3번 정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약간 좀 특이한 케이스다라고 해서 지금은 약간 너무 부정적으로 보기보다는 약간 좀 물론 이제 여유 현금이 없는 분들이 대부분이실 것 같긴 한데 좀 오히려 약간 좀 뜨거운 생각으로 좀 임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혹시 미국에 그럼 2년 연속 하락한 경험이 120년 3번 있다면 3년 연속 하락한 적은 있나요? 그게 아마 대공황 때가 아마 그랬을 거예요. 딱 한 번 정도? 네, 한 번 정도. 그때 완전 경제가 망가졌었으니까. 알겠습니다. 어쨌든 뭔가 위안이 되네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업종이라든지 섹터를 고를 때 어떤 기준으로 좀 판단을 해야 되느냐 그런 관점에서 약간 통계학적으로 제가 좀 준비를 해봤어요. 분명히 이제 좋은 아이디어나 그런 것들은 다른 분들이 많이 말씀해 주실 거니까. 그래서 이 그래프는 뭐냐면은 2002년부터 2020년까지 업종별로 영업이익 얼마나 좋아졌는지 그리고 그 당해년도 주가가 얼마나 상승을 했는지 그런 이제 통계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첫 번째 그래프를 보시면 이익 변곡점 계속해서 이익이 감소를 하다가 이제 턴어라운드를 시작한 첫 해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오른 케이스가 76%. 그 다음에 하락한 케이스가 24%예요. 그리고 두 번째 그래프는 1차 이익 증가년도 주가.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익이 딱 1년치만 증가를 하고 2년치부터는 감소한 게 아니라 뭐 2차 년도까지 증가를 할 수 있잖아요. 자, 그때 즉 1차 이익 증가년도 당시에는 주가가 어떻게 됐냐 보니까 이 최고 상승 플러스 상승 더하면 84%거든요. 그러니까 10종목 중에 8, 9종목은 첫 번째로 이익이 증가하는 연도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올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2차 이익 증가년도 주가 같은 경우에는 2년차 이익이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반반이에요. 오른 종목 반, 하락한 종목 반. 그래서 그 이유가 뭐냐면은 사실 이게 이제 우리나라 기준이잖아요. 우리나라 업체들은 시클리컬이 많아요. 경기 민감주들이 많고 경기 그런 사이클의 진폭을 보면은 보통 한 4년에서 5년 사이입니다. 그러니까 절반 정도는 이익이 좋다가 절반 정도는 안 좋을 수 있다.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사실 한 2년차 정도까지 이익이 증가한다라고 하면은 이제 시장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럼 3년차는? 3년차부터 꺾이겠네? 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익 증가 2차년도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뭐 이익은 주가의 함수라며 이익 증가가 올라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지만은 주식시장은 그 다음 연도에 대한 좀 불확실성, 의문성 때문에 오히려 이때는 주가가 오르거나 내릴 확률이 반반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 데이터를 가지고 좀 어떤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냐면은 올해 이익이 증가할지 안 할지 모르죠. 앞서서도 이제 보셨다시피 이 코스피 상장 기업들의 실제 이익과 애널리스트들이 전망한 예상치가 많이 다르다는 것을 아시잖아요. 근데 결론은 뭐냐? 이미 몇 년치 계속해서 이익이 증가를 했거나 작년에 이익이 좋아서 주가가 좀 선방한 그런 기업들 있죠. 오르거나. 그런 기업들은 좀 조심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런 기업들은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2차 이익 증가년도 같은 경우에는 오를 확률이 반, 내릴 확률이 반이니까 잘해도 본전일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그런 관점을 하나 가져가시면 될 것 같고, 자, 이건 뭐냐면은 컨센서스 상위 업종, 왼쪽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컨센서스 상위 업종 상위 5개예요. 반대로 컨센서스 하위 업종 5개. 연초에 이렇게 애널리스트들이 전망한 그런 업종을 가지고 1년치 정말 주가 상승률을 한번 비교를 해본 거예요. 자, 그랬더니 2002년부터 2022년까지 컨센서스 상위 5개 업종의 평균 수익률은 6%, 하위 업종은 12%예요. 시장에서 뭔가 상대적으로 별 관심이 없고 뭐 이익이 그렇게 뭐 증가할지 안 할지 잘 모르겠다. 그런 쪽 업종이 실제로 주가 상승률은 더 높았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오른쪽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좀 범위를 넓혔어요. 원래 상위 5개였는데 10개로 높였고 하위도 10개로 높여서 봤는데 상위 10개가 이제 평균 수익률이 8%, 하위 10개가 10%. 이건 차이가 좀 많이 줄어들었죠. 그래서 약간 좀 오히려 시장에서 지금 이익이 많이 증가할 것이다라고 예상하는 주식 같은 경우에는 성과가 안 좋을 가능성이 있다. 옆에 있는 건 승률인 건가요? 그렇죠. 승률이죠. 승률.
승률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약간 좀 두 개를 좀 비교해서 보시라고 평균 수익률이랑 보시라고 이제 해놨는데 승률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하위 5개가 높게 나왔다. 승률도 하위가 더 잘 나오네요. 그렇죠. 그래서 그 이유가 이제 뭔지 좀 생각을 해보면 왜냐면 이렇게 되면 아유 그럼 뭐 이 사람들이 바보도 아니고 네네. 근데 그 이유가 다 있어요. 왜냐면 첫 번째는 좋다고 하면은 이미 시장에서 반영이 되어 있어요. 그 주가가. 지금도 뭐 보면은 뭐 그런 뭐 리오프닝 뭐 이런 쪽 이쪽 지금 실적 올해 컨센서스 되게 좋거든요. 네. 주가 이미 막 날아가 있잖아요 지금. 네. 그러니까 이미 첫 번째 반영될 가능성이 있다. 그런 부분.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뭐 아시다시피 1년간 어떤 일이 발생할지 저희가 모르잖아요. 네. 지금은 좋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작년 같은 경우에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일어날 거라고 예상하는 사람들은 은근히 있었어요. 많았어요. 네. 하지만 대부분 일주일이면 끝난다. 크림반도 병합과 마찬가지로. 하지만은 그게 아니라 지금까지는 안 끝났잖아요. 그러니까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할 수 있는 변수가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것들이 아무래도 이렇게 좀 왜곡 현상을 만들지 않나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는 뭐냐면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Y축이 주가 상승률이고 X축이 이익 증가 기대율인데 만약에 이익 증가 기대율이 높으면은 주가 상승률이 높기 위해서는 이 추세선 빨간색 추세선이 이렇게 나와야 되거든요. 이렇게. 근데 이렇게 안 나오고 이렇게 나왔죠. 네. 그러니까 별 상관관계가 없다. 연초에 뭐 이익이 좋아질 거라고 예상하는 업종이 뭐 1년간 주가가 좋은 건 아니다. 이제 그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인사이트를 얻어본다라고 한다면은 일단은 올해 이익 증가 컨센서스가 안 좋을 것으로 예상되는 그런 업종을 좀 1차적으로 고를 필요가 있고 두 번째로 본다면은 작년도 별로 안 좋았던 그래서 작년에 뭐 주가가 별로 안 좋았다든지 그런 업종을 우리가 이제 좀 고를 필요가 있다. 라는 차원에서 올해 컨센서스가 안 좋은 순으로 제가 나열을 한 거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이런 쪽에서 좀 찾아보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반도체, 뭐 조선, 운송, 의료기기는 근데 워낙 섹터가 다양해서 뭐 진단 키트도 있고 뭐 임의용 의료기기, 수술 의료기기도 있고 해서 좀 분리해서 봐야 되고 그다음에 뭐 정유와 화학 같은 경우에는 정유는 사실 작년에 좀 좋았죠. 오히려 그 에너지 그런 부분 때문에 대신에 화학이 좀 안 좋았거든요. 화학은 정유랑 정반대라고 보시면 돼요. 유가가 오르면은 오히려 이제 원재료 가격이 오르니까. 근데 만약에 유가가 좀 떨어진 상황에서 경기가 어느 정도 회복이 되는 시그널이 나오고 화학 제품 가격이 오를 수가 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는 괜찮을 수 있다.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반도체가 이제 1등이니까 가장 안 좋은.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살펴보면은 가장 안 좋다고 할 때 투자를 해야 한다라는 그렇죠. 그런 건가요? 그런 거긴 한데 요 밑에 이제 삼성전자 주가 차트예요. 이거는 요 위에는 이제 세계 반도체 시장 성장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우, 좋은 데이터네요. 네, 근데 보시면은 이게 가장 안 좋을 때 성장률이 이때부터 주가는 올라요. 2012년에도 그랬고 2016년에도 보시면은 이 성장률이 거의 제로였는데 이때부터 오르죠. 그리고 2019년에 정말 안 좋은 마이너스 12%. 네. 근데 보시면 이때 바닥 찍고 오르죠. 어. 올해 진짜 안 좋다라고 하잖아요. 네네네. 지금 네. 장중인데 매수하면 되는 거예요, 저. 빨리 얘기해 줘. 옆에 모바일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뭐 아시다시피 여기 이제 나가겠죠 문구가. 자, 네. 투자 판단은 본인 다 개인의 몫이죠. 개인의 제 몫입니다. 개인의 몫입니다. 네, 개인의 몫입니다. 제가 알아서 할게요. 이따 식사할 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삼성전자 그래서 어떻게? 그래서 만약에 같이 얘기해 아니, 줘야죠. 간단한 이게 너무 간단한 건데 뭐냐면은 네네. 올해 최악이고 네네. 내년부터 좋아지잖아요. 네. 그럼 올해부터 오르는 게 맞아요. 삼성전자는 그랬다. 그렇죠. 그리고 아마 크게 다르지 않을 거예요. 나머지 그런 반도체 주식들 같은 경우에도 그렇기 때문에 뭐 사실 아마 여기저기에서 반도체를 추천하신 분도 계시긴 할 거예요. 네네. 근데 그 말에 저도 동의를 해요. 그러니까 데이터를 뽑아 보니까 이런 식으로 나오더라. 그래서 오히려 지금이 좀 길게 본다라고 한다면 네. 좀 기회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 근데 이제 그런 거죠. 좋다라고 해서 지금부터 오르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1년을 놓고 봤더니 연초보다 올랐다 이거지. 네, 지금 약간 발을 빼는 거죠. 바로 뺀 게 아니라 진짜 그러니까 맞으니까. 왜냐면 상반기 안 좋았다 하반기가 좋을 수도 있으니까. 요 이미지 한 장으로 많은 분들이 삼성전자 살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지금. 제 생각에는 아마 살 수 있는 여러 개 되신 분이 있을런지 모르겠는데 네. 근데 저는 그리고 이제 단순히 삼성전자를 얘기하기 위해서 나온 게 아니라 반도체를 얘기하기 위해서 나왔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 난 삼성전자 너무 크고 네. 나는 좀 기대 수익률이 더 높다라고 한다면은 당연히 그 밑에 있는 소부장 그런 기업들도 볼 필요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가지고 왔는데 첫 번째가 이제 국산화. 2019년에 일본의 그런 뭐 수출 규제가 있었죠. 뭐 불화수소라든지 뭐 포토레지스트라든지.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나라가 이제 소부장 업체들이 본격적으로 좀 국산화를 시작을 했는데 대표적으로 이게 반도체 전 공정 중에서 여러 가지 공정이 있는데 국산화가 가장 안 된 부분 중에 하나가 노광 쪽이에요. 노광이 빛을 쏴가지고 그 반도체 회로 새기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거와 관련해서 지금 국산화를 진행하고 있는 업체들의 리스트. 네. 뭐 SNS텍은 이제 블랭크 마스크, FST는 그 EUV 펠리클, 동진 세미캠 같은 경우에 이제 EUV 뭐 포토 레지스트 뭐 이런 업체들이거든요. 아마 동진 세미캠 최근에 기사가 났을 거예요. 상용화해서 이제 뭐 삼성전자에 납품을 한다 그런 기사가 나온 걸로 알아. 그래서 좀 이런 쪽 기업들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스템 반도체 투자 수혜주인데 뭐 아시다시피 뭐 세계 블록화, 뭐 탈세계화 하면서 원래는 값싼 동남아나 중국에 공장을 많이 지었는데 이제 유럽이라든지 미국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막 공장을 이전을 하는 건 아니고 새로 짓잖아요. 네. 그래서 이 기업들은 뭐냐면은 미국의 공장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에요. 뭐 아시다시피 삼성전자가 미국 테네시 공장에 이제 시스템 반도체 공장 짓는다라고 했는데 단순히 삼성전자만 볼 게 아니라 거기엔 TSMC도 있고 마이크론도 있잖아요. 실제로 이 중에서 그런 마이크론이나 TSMC와 거래를 하는 기업들도 있어요. 그래서 미국에 뭔가 공장이 지어진다라고 한다면은 또 미국의 공장을 가지고 있는 뭐 이런 장비주들이나 소재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모멘텀을 받을 수가 있겠죠. 네.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건 뭐냐면은 삼성전자가 이제 지분 가지고 있는 기업들. 최근에 그 삼성전자가 레인보우 로보틱스라고 해서 그 로봇주 유상증자 참여하면서 그게 그냥 지분 투자한 거거든요. 갑자기 주가가 3만 원인데 5만 원 갔어요. 순식간에. 그래서 뭐 이 기업들은 이미 이제 삼성전자가 지분 투자를 했다. 라는 거고 지분 투자 유형이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유상증자가 있고 전환사채 투자가 있거든요. 근데 전환사채 CB 투자 같은 경우에는 마음에 안 들면 나중에 그냥 원금 상환하고 끝내면 돼요. 그러니까 지분 관계를 청산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유상증자로 들어가면은 어떻게든 이제 피를 섞는 그런 개념이 되니까 이런 기업들은 뭐 삼성전자가 고심고심하고 기술력이 있다라고 평가를 했기 때문에 또 이렇게 지분 투자를 한 거고 어느 정도는 계속해서 같이 가겠다. 네. 그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또 이런 기업들은 좀 눈여겨보시면 좋겠고 아니 뭐 이렇게 종목이 많냐 그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냥 제가 이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여기 공통적으로 계속 등장하는 종목들이 있어요. 네네. 뭐 동진 세미캠도 그런 것 같고 뭐 SNS도 그런 것 같고 뭐 솔브레인이라든지 그런 종목들 보면은 뭐 여러 가지 투자 아이디어에 뭐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기업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많아서 공부하기 좀 힘들다라고 하면은 네. 이렇게 공통적으로 여러 가지 모멘텀이 있는 기업들을 중심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반도체 기업이라고 하더라도 종류가 되게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네네. 삼성전자는 반도체 제조에 속하고 앞서 말씀드린 뭐 소재 기업도 있고 그 중에서 노광 기업 뭐 블랭크 마스크, 시각 되게 많이 있어요. 그리고 반도체 장비 중에서도 되게 종류가 많이 있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이런 것들은 좀 알고 좀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다. 네. 그런 차원에서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자세히 알고 싶으시면 이제 이력 제자님이 얼마 전에 출간하신 네. 대한민국 산업지도 이 책 안에도 요 최근에 있는 있지 이미지를 않나요? 그대로 제가 가져온 겁니다. 그렇죠. 네. 이런 거 보시면 이제 반도체든 2차전지든 그 안에 어떤 섹터 안에서 어떤 것들 투자할 수 있는지 우리가 좀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예를 들어서 뭐 노광 쪽이 막 부각을 받아요. 네네. 그러면 찾아보는 거죠. 어떤 기업들이 있는지.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어차피 제가 말씀을 드렸어도 네. 1년 안에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죠? 그래서 그때그때 아이디어가 좀 달라질 수 있는데 네. 그럴 때 이제 활용할 만한 좋은 자료가 있으니까 좀 참조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